맨시티가 정말 놀랍게도 이적 시장에서 후루와 시효고의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디애슬레틱의 보도에 따르면 맨체스터 시티가 알바레스의 대체자로 후루와 시효고의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이야기를 보도한 기자가 맨체스터 시티의 공신력이 아주 높은 샘리 기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로마노 기자도 균도안의 영입을 먼저 우선시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후루와 시효고의 영입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심지어 구체적인 이적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셀틱이 후루와 시효고의 이적료로 약 2천만 파운드 혹은 2,500만 파운드 정도의 금액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2천만 파운드면 하나로 350억가량, 그리고 2,500만 파운드면 하나로 따지면 436억가량의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50억에서 436억 사이, 이 정도의 금액에 후루와 시효고를 영입한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당연히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건 후루와 시효고가 나이가 기본적으로는 꽤 있는 선수입니다. 95년생이고요. 현재 나이가 29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맨체스터 시티가 후루와 시효고를 영입하면 재판매가 어려운 선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셀틱에서는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또 스코틀랜드 무대와 프리미어리그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후루와 시효고가 얼마나 잘해줄지도 모르거든요. 아무래도 후루와 시효고가 신장이 좀 작고 피지컬이 왜소한 선수에 가까워요. 170cm의 선수인데 프리미어리그 같은 정말 아주 크고 힘이 좋은 선수들이 모여있는 리그에서도 후루와 시효고가 충분한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가 아무래도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겠고, 팬들 입장에서도 후루와 시효고를 350억 혹은 435억 이 정도 금액을 들이면서 영입을 해야 되는 선수냐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금액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일단은 놀랍게도 후루와 시효고가 기본적으로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에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물론 이제 그 능력이 얼마나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걸 떠나서 사실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가진 장점 자체가 과르디올라 감독이 원하는 공간이 발생했을 때 침투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셀틱에서는 아주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후루와 시효고가 커리어를 봤을 때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와 어느 정도 익숙할 수밖에 없는 면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후루와 시효고가 J리그에 있을 때 빗셀 고베에 2018년도에 갔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후루와 시효고가 빗셀 고베로 이적한 다음에 얼마 뒤에 바로 과르디올라 감독의 현재 수석 코치 후안마 리오가 빗셀 고베의 감독으로 부임을 해요. 물론 오래 있진 않았습니다. 2018년 10월 6일에 부임을 해서 2019년 4월 14일 16경기밖에 하지 않았어요. 후루와 시효고가 셀틱으로 와서 가장 많이 변화한 것 중에 하나가 측면 공격수로 뛰다가 최전방 원톱으로 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J리그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후루와 시효고의 원톱 기용을 시도했던 사람이 바로 후안마 리오입니다. 그래서 후루와 시효고가 이 2018년 시즌 이때 왼쪽 측면 공격수로 30경기를 뛰었어요. 그런데 센터 포워드로 6경기를 뛰었거든요. 근데 이 6경기가 딱 정확하게도 2018년 10월 6일 이때부터 후안마 리오가 후루와 시효고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모든 경기를 중앙 공격수로 나왔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후안마 리오도 후루와 시효고가 분명히 작고 빠른 측면 공격수 내지는 세컨드 스트라이커인데 이 선수를 원톱으로 세워서 공간이 났을 때 침투에 들어가는 유형의 선수로 썼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다음 시즌에는 다비드 비아가 빗셀 고베로 왔기 때문에 다비드 비아가 원톱, 후루와 시효고는 약간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뛰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후루와 시효고의 원톱 기용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현재 과르디올라 감독의 수석 코치인 후안마 리오다. 그리고 여기에서 후루와 시효고가 셀틱으로 이적했을 때 셀틱의 감독이 포스테코글루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과르디올라 감독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감독이다 보니까 이 감독이 과르디올라와 비슷한 전술을 사용을 하면서 후루와 시효고를 완전히 원톱으로 정착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때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과르디올라 감독처럼 상대 수비가 밀집해 있을 때 이 수비를
순간적으로 끌어내면서 벌어지는 공간 사이로 많은 선수들이 침투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러한 구도를 만드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감독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에 첼시전을 본다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어떤 전술을 쓰냐? 첼시전을 기준으로 도쿠와 사비우가 측면으로 쭉 움직이면서 수비를 약간 끌어냅니다. 근데 아무래도 수비가 워낙에 가운데 데브라이너도 있고요.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도 올라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중앙 지역에 좋은 선수가 많으니까 끌려 나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데브라이너가 살짝 왼쪽으로 가고요. 베르나르도 실바가 가운데, 그리고 리코 루이스가 중앙 미드필더를 넘어서서 공격형 미드필더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가 3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쓰는 것 같은 전술이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지역에 이 4명의 선수가 위치하는 거거든요. 홀란드, 리코 루이스, 베르나르도 실바, 데브라이너, 그리고 좌우 측면에는 사비우와 도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서 예를 들면 도쿠가 볼을 잡았을 때 살짝이라도 상대 수비가 끌려나가는 순간 데브라이너가 뛰어나가고, 수비가 끌려가면 베르나르도 실바가 뛰어나가고, 또 수비가 끌려나가면 홀란드가 뛰어나가고, 홀란드에게 수비가 끌려나가면 리코 루이스가 뛰어나가는, 이렇게 가운데에서 워낙에 좋은 선수가 많다 보니까 상대 수비에 부담을 주면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옆에 있는 선수들에게 연속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주는 전술을 과르디올라 감독이 썼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후르아시켜구가 알바레스의 대체자로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알바레스를 지난 시즌까지 과르디올라 감독이 어떻게 사용을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하는데 그 경기가 공격적으로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이 공격 숫자를 많이 만들어 놨을 때 알바레스를 미드필더로 출전시킵니다. 예를 들면 데브라이너의 자리 혹은 베르나르도 실바의 자리에 그냥 출전시켜요. 근데 여기서 알바레스의 장점은 데브라이너나 베르나르도 실바나 포든이나 이러한 미드필더처럼 볼을 잘 다루고 찬스 메이킹을 잘하는 그런 선수가 알바레스가 아니지만, 수비가 끌려 나갔을 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 움직임, 이거 하나만큼은 알바레스가 맨시티 내에서도 가장 뛰어난 선수였죠. 그러다 보니까 알바레스를 아예 미드필더로 출전시켜서 첼시전에 보여준 것처럼 중앙 지역에 정말 많은 공격 숫자를 배치하고, 수비가 부담을 느낄 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거나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기면서 옆에 있는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로 알바레스를 썼거든요. 그런데 후르아시켜구가 물론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지만 셀틱에서는 그러한 침투 플레이를 매우 잘 가져가는 선수입니다. 물론 후르아시켜구가 셀틱에서는 원톱으로 뛰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 침투가 알바레스처럼, 이제 알바레스가 원톱으로 뛸 때도 있었지만 미드필더 지역에 나오면서 그런 플레이가 나오는 건 아니고 원톱으로 나왔을 때 이런 플레이가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 프리시즌에 맨시티를 만나서 후르아시켜구가 맨시티가 라인을 올릴 때 뒷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물론 맨시티가 주전 라인업은 아니었지만 이 장면을 보면 후르아시켜구가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어요. 수비 라인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맨시티가 라인을 올리면서 전방 압박을 하니까 후르아시켜구가 약간 내려오면서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후르아시켜구에게 일단 패스를 보내줘요. 근데 여기서 후르아시켜구가 수비가 본인을 압박하기 위해서 끌려 나오니까 후르아시켜구가 매우 단순하게 볼을 잡자마자 앞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원터치 패스로 내주고 본인은 뒤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원터치로 뒤에 있는 선수에게 내주고 본인은 수비가 끌려 나와 있으니까 수비수의 뒷공간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르아시가 수비를 끌어놓은 다음에 패스를 주니까 패스를 받아서 측면 공간으로 일단 패스가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후르아시가 뛰어들어가는 순간 후르아시를 따라왔던 선수가 이미 후르아시의 민첩함에 속아서 한 발 늦게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측면 지역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 여기서 후르아시가 정말 안쪽으로 열심히 뛰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측면 지역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 후르아시가 전방으로 계속 뛰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후르아시를 따라가야 되는데 후르아시의 민첩함이 워낙에 좋은 선수라 후르아시의 침투를 순간적으로 못 막았어요. 그래서 후르아시가 전방으로 완전히 뛰어들어가서 좋은 공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측면에서 볼을 받은 선수가 그대로 득점을 했지만 그대로 득점을 하지 않고 후르아시에게 패스를 줘도 무방한 장면이었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도 보면 후르아시가 최전방에 있다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약간 대각선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수비수들을 순간적으로 본인에게 쏠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공간이 나면서 셀틱이 반대편으로 또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 자체가 이미 후르아시가 빠르다는 것을 경기 중에 맨시티 선수들이 인식하고 있다 보니까 후르아시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측면에 있는 선수에게 넓은 공간이 나는데 여기서도 후루아시가 뛰어들어가는 이 움직임을 맨시티의 수비수들이 스피드를 못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움직임도 좋은 게 측면에 있는 선수가 그대로 슈팅을 하긴 했지만 후루아시가 뛰어들어가다가 수비수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뛰어가니까 전력 질주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순간 바로 뒷공간으로 뛰어들어와서 좋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측면에 있었던 셀틱의 공격수가 그대로 슈팅을 하지 않고 후루아시에게 건네줬어도 후루아시가 편안하게 득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좋은 오프 더 볼 플레이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장면에서도 수비 라인에서 셀틱이 볼을 잡고 있는데 맨시티가 압박을 들어옵니다. 그리고 셀틱이 전방으로 볼을 걷어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후루아시가 내려오면서 또 볼을 받자마자 원터치로 뒤에 있는 선수에게 내주고 본인은 수비가 본인을 향해서 달려나오니까 원터치로 내주고 바로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원터치로 내준 다음에 측면적으로 이제 패스가 넘어가요. 그리고 후루아시가 바로 돌아뛰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순간 측면에서 볼을 잡은 선수가 전방을 바라봤을 때 후루아시가 높게 올라와 있는 맨시티의 뒷공간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으로 후루아시를 믿고 그냥 패스를 넘겨줬는데 후루아시의 이 공간 침투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그리고 워낙에 이 후루아시의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맨시티의 수비수들이 후루아시를 순간적으로 못 따라가면서 완벽하게 맨시티의 뒷공간이 후루아시에게 무너져요. 그리고 여기서 후루아시가 밀고 들어가면서 심지어는 골키퍼까지 제껴내면서 득점을 성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프리시즌에 과르디올라 감독 앞에서 벌어진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첼시전에 맨시티가 이 득점 장면이 있었잖아요. 앞쪽에서 리코 루이스, 베실바, 데브라이너가 모두 공간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옆에는 또 홀란드까지 뛰어가고 있죠. 여기서 데브라이너가 공간으로 뛰니까 수비수들이 데브라이너에게 쏠리게 돼요. 그 순간 베르나르도 실바가 살짝 뒤로 빠지면서 도쿠가 이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죠. 그래서 데브라이너가 먼저 공간을 만들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패스를 받아줍니다. 근데 여기서 베르나르도 실바가 열렸으니까 바로 뒤쪽에 있었던 선수가 실바에게 붙는데 그러면 홀란드에게 공간이 또 난다는 거죠. 그래서 실바가 볼을 받자마자 본인에게 수비가 쏠리는 순간 홀란에게 감각적으로 패스를 보내줬고 여기서 홀란이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을 했던 이런 장면인 거잖아요. 그래서 셀틱에서의 이제 득점 장면을 보면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나타납니다.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의 경기 장면이에요. 좌우에 뛰어들어가는 측면 공격수들이 있고 가운데에 뛰어들어가는 3명의 공격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벌써부터 상대 수비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면서 모든 선수가 전방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측면 지역으로 일단 먼저 패스를 보내줘요. 그러면 측면 지역에서 볼을 받은 선수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데 중앙에 있던 선수, 반대편에 있던 선수, 그리고 중앙에 후루아시 쿄고가 같이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후루아시가 아주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가거든요. 앞쪽에 있던 선수가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니까 수비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 후루아시가 살짝 뒤로 빠지면서 좋은 공간으로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가장 끝에 있었던 선수는 뛰어들어오는 선수를 마크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루아시가 프리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후루아시에게 크로스가 들어가면서 후루아시가 요 뒷공간에서 아무도 없는 요 공간에서 득점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프 더 볼 플레이도 좋아요. 이 장면을 보면 여기서 후루아시가 측면에서 이제 동료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공간으로 이제 침투에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이제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참 많잖아요. 이것도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후루아시가 살짝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수비수가 뒤쪽을 약간 보면서 후루아시가 본인의 가까운 쪽으로 움직이니까 따라가요. 근데 그 순간 후루아시가 굉장히 민첩하게 바로 뒷공간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후루아시가 이미 수비수가 뒤를 체크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후루아시가 살짝 뒤로 빠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후루아시를 놓쳤죠? 그 다음에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후루아시가 뒤로 빠졌다가 다시금 일로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뛰어나가면서 후루아시가 이 공간에서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렇다고 이제 후루아시가 모든 이제 장면에서 잘 통했냐. 예를 들면 유럽 대항전에 나갔을 때는 후루아시가 또 침묵하는 경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상대가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후루아시의 움직임을 아예 몸으로 막아버리거나 그리고 너무 좁은 공간에서 후루아시가 위치할 때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후루아시가 좁은 공간에서 잘 안 풀리면 후반전에 오현규를 투입하거나
아니면 오연규가 오기 전에는 아쿠마키스라는 피지컬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선수를 후루아시 대신 교체 투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후루아시가 확실히 좁은 공간에서의 피지컬, 몸싸움 이런 것들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투에 들어가는 요소는 분명히 갖춘 선수다 보니까 이 알바레스의 대체자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뭐 당연히 백업급 선수로 좀 생각을 하는 건데 경기가 안 풀릴 때 침투에 들어가는 침투형 공격수로는 충분히 사용해 볼 법한 그리고 이적료를 지불해서 충분히 모험적인 영입을 해볼 만한 자원이긴 하다. 다만 여기서 이제 아쉬운 건 알바레스는 조금 더 미드필더 지역에서도 플레이를 잘할 수 있고 측면에서도 플레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었다면 후루아시는 프리미어리그 정도의 레벨에서 통할 만한 능력이 침투 요 정도 하나뿐이거든요. 피지컬도 좀 안 되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이쁘게 만지는 타입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모리아스 감독이 후루아시 쿄고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런 면이 있어요. 내려와서 뭔가 연계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볼을 받은 다음에 주고받으면서 막 세밀하게 썰어 들어가는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좌우 측면에서도 이 선수가 이제는 원톱으로 워낙에 자리를 잡다 보니까 측면에서의 1대1 능력 이런 것들은 또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서 활용하기도 그렇고 조금 더 미드필더 지역에서 활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알바레스보다는 포지션적으로는 범용성이 떨어지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뭐 알바레스를 기대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낮은 이적료라면 백업 자원 정도로는 그래도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원으로 맨시티도 생각하면서 영입하는 게 아닐까. 다만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건 이적료가 생각보다는 셀틱의 에이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고 후루아시가 심지어 영입된 다음에 재판매가 어려운 나이라는 게 걸리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시티로 이제 남은 이적 시장 동안 후루아시 쿄고가 이적을 할지도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